1963년 40명의 경찰이 놓친 진실. 경찰 40명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963년 5월 2일 밤 사이타마현 사야마시의 어느 교차로에서였습니다. 몸값을 가지고 나타날 범인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경찰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40명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16세 여고생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한 청년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는 단 하나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협박장에도 현장에도 어떤 증거물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으로 31년을 복역했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5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62년 동안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고. 이 사건에는 3개의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왜 경찰은 40명을 동원하고도 범인을 놓쳤을까요? 둘째, 왜 그는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했을까요? 셋째, 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확정됐을까요? 5월 1일,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야마시의 한 여고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농가의 넷째 딸이었고 아버지는 지역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빗돌게 쓰인 협박장이었습니다. 20만 엔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20만 엔은 보통 직장인 연봉의 절반에 가까운 거액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2달 전 도쿄에서 발생한 요시노부 유괴 사건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였습니다. 전국적인 비난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5월 2일 밤 11시 경찰 40명이 지정된 장소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협박장에는 교차로에서 기다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가 돈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 옆에는 남성이 한 명 동행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돈을 가져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40명의 경찰 중 누구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4일, 농부가 밭 근처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청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경찰의 무능을 비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사건이 거론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165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범인의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근처 양돈장에서 사판자루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양돈장에는 번견이 있었습니다. 계획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삽을 훔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방향을 정했습니다. 양돈장 관계자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돈장 근처에 위치한 피차별 불악 주민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협박장의 글씨가 서툴렀다는 점, 범행 수법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그들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이 수사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5월 23일, 이시카와 가즈오가 체포됐습니다. 24세 청년이었습니다. 혐의는 여고생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절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별건 체포였습니다. 그는 사야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석방되기 직전 경찰은 그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고생 살인 혐의였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변호인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6월, 그는 자백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썼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글씨였습니다. 협박장과 그가 쓴 진술서의 필체가 일치한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시카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별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입니다. 체포 당시 그는 일상에서 글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취조 녹음 테이프가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그 테이프에서는 경찰관이 그에게 글자 쓰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써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협박장을 썼을까요? 나중에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화상 분석으로 협박장과 진술서의 글씨를 비교했습니다. 99.9%의 정확도로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시에는 이런 분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지문이었습니다. 협박장 어디에도 그의 지문이 없었습니다. 봉투에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에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지문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직 경찰 감식 요원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시카와의 자백대로 협박장을 만드는 과정을 재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반드시 지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협박장에는 지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만들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지문을 지웠다는 뜻일까요? 재판부는 이 의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목격자 진술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집 옆에 사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건 당일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이시카와 한 명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심리학자가 이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용의자 한 명만 보여주는 것은 암시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선입견을 심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1964년 3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재판 기간은 단 6개월이었습니다. 이시카와는 그동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쿄구치소로 이송된 후 그는 다른 사형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시카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경찰에게 속았다는 것을. 2심 첫 공판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자백 내용과 실제 증거가 맞지 않았습니다. 만년필 은닉 장소가 달랐습니다. 신발 크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범행 시간 계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런 모순점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10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형은 파기됐지만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여전히 유죄였습니다. 1977년 8월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시카와는 그해 8월 30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악해방동맹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인들이 지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악차별이 만들어낸 억울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편견이 작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정함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994년 12월 21일 이시카와가 가석방됐습니다. 31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는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석방은 무죄 석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3차 재심 청구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심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2009년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3자 협의를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관, 변호인단, 검찰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증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증거 공개를 권고했습니다. 그 후 191건의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257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살해 현장과 관련된 증거들이었습니다. 검찰은 찾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이시카와 가즈오가 사망했습니다. 86세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62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의 아내 사치코는 4월 4일 4차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의 무념을 반드시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40명의 경찰이 정말 범인을 놓쳤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둘째, 이시카와는 왜 자백했을까요? 정말 경찰의 압박 때문이었을까요? 셋째, 왜 지금까지도 모든 증거가 공개되지 않는 걸까요? 넷째, 만약 그가 무죄라면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다섯째, 만약 그가 유죄라면 왜 그렇게 많은 모순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의문들 사이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6세 소녀의 삶도 그날 끝났습니다. 24세 청년의 삶도 그날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한 재판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 사야마 사건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도 재판정에 남아 있습니다.